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폐, 원화는 사실 매일 사용을 하면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원화가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하부 조직인 자영업의 생태계가 지금 송두리째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신 갚아준 빚이 올해 1월에만 1387억이라고 하는데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여야 할 보증기관들마저 이미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을 했고 탈출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부여잡고 있는 원화라는 자산이 과연 여러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전략적인 이성, 냉정함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데이터와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기보라고 하죠. 기보의 대위 변제금 주의를 한번 볼까요? 대위 변제금이란 게 기업이 부도, 폐업, 회생 등의 이유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갚지 못하는 대출을 기보가 대신 내준 돈입니다. 2022년에 6,678억 원이었던 변제금은 2023년에 1조 1,058억 원, 2024년에는 1조 3,248억 원을 거쳐서 25년에는 1조 5,677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 올해 1월 한 달에만 138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 1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국가 재정이 이것을 대신 메워주는 이 구조는 결국 공멸의 신호탄입니다. 절대로 파산의 확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파산의 확장이 단순히 통계 숫자에 그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을 파괴를 하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저금리라는 가짜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유동성의 축소라는 돈의 비용이 정상화되는 것은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현장에 잔인한 숙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소비는 마르고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서울 지하상가는 이미 활력을 잃어가지고 서울 시내 지하상가 25곳에 대한 공실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업과 임대업은 줄폐업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침체는 무려 20개월째 이어지면서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6.18%까지 치솟은 지금 그들이 버는 돈은 오직 은행의 이자를 갚기 위한 통행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값싼 돈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결국 소비도 줄고 빚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파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4분기 때 4집 중에 1집꼴로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항상 그렇듯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겨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덜 약한 고리로 옮겨가게 되겠죠. 이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연쇄 폭발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자를 내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면은 인간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처절한 도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돈 놓고 돈 먹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끝나면 그들의 인생도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제도권 금융이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위험의 자산으로 몰려드는 것은 구조적인 필연인 것입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30대 2명 중 1명 49.8%는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고 주식 투자보다 높은 수치이고 부동산과 채권마저 압도를 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가치가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스템의 모순인 것이죠. 그 모순을 청년들이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한 고리부터 순서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번 돈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이 폭증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층구의 파괴는 결국 경제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키면서 대한민국을 거대한 침체의 늪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의 최후 방어선인 고소득층 그들마저 지갑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생존 모드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의 시작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 성량 번 돈으로 실제 소비에 사용한 비율이 54.6%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심리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주체들이 일제히 생존을 위해서 움츠러들 때 경제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는 계속 최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민간 소비가 실종이 된 상황에서 국가는 이제 스스로의 몰락을 늦추기 위한 최악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 그것이 바로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결국 앞으로 거대한 부채의 화폐화는 예정된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찍어내서 부채의 실가치를 희석해버리는 행위는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원화의 구매력을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파산을 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파산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게 될 겁니다.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온갖 의료 장비를 차고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있는 것과 같은 삶은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화폐 가치의 파괴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n분의 1로 구매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예전보다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지금의 청년들도 이 구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학자금 대출 조차도 갚지 못하는 청년이 5,080명에 달하고 한 해 손실액만 273억 원입니다. 이게 2023년 기준이고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체납액이 800억이 넘어서 이것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카카오뱅크 577억과 토스뱅크 425억, 인터넷은행의 청년 신용대출 연체액은 청년들이 시작부터 빚의 늪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비용의 상승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폭증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자는 이미 8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18세 청년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이면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혜 대상을 축소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시도에 불과할 겁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려지는 지원금의 정체는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내야 할 가혹한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청구서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잠시 공짜로 보일 수는 있겠죠. 국가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가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이런 달콤한 약속을 내놓을 때마다 그 비용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환율 상승이 가지고 오는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그리고 세금 인상이라는 세 개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국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 웃기는 소리죠. 그것도 결국 임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도 해볼까요? 시스템 전반의 수익성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5대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2,837억 원 흑자였던 구조가 단 1년 만인 2025년에 4,585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된 시스템은 결국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를 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적자로 연명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라는 자산에 목을 메고 제도권 안에 안전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은 스스로를 덫에 가두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산의 많은 부분을 원화로 보유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부동산 같은 제도권 안의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보유하지 말라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살 집은 당연히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만약에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한다면 그 사업장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월급 4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연끌로 대출 내가지고 10억 넘는 아파트 사고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전세금 받고 거다가 또 대출 내가지고 하나 더 사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지금은 부동산으로 버티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달린 댓글 중에 그렇게 잘 아시면 여태 부동산 오를 때 사서 부자 되지 왜 이제 와서 크크크란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댓글이 전형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제가 기금속 사업을 하니까 금은만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운영 중인 전리품 보석의 건물은 10몇 년 전부터 개인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집도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그릇에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받고 있고요. 자산이 그것뿐일까요?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공감 능력 없이 이런 예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신부면서 철학자이고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현실적인 처세술을 얘기한 지혜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니체가 사랑한 철학자라고도 하고 쇼펜하우어가 평생 곁에 두었던 문장가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했던 조언 중에 그 첫 번째가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익명의 공간이지만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달린 댓글 때문에 발타자르 그라시안 조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이 달린 김에 교보제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현재의 구조 및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15년 정도로 봅니다. 주가를 올리면은 국민연금의 보유자산이 늘어나서 괜찮다? 그럼 외국인이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원화 가치의 폭락, 즉 환율의 대폭발입니다. 많이 봐왔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서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만의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 시대, 진정한 지혜는 시스템 밖을 내다보는 통찰에서 나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이 거대한 화폐 가치의 파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